전편에서 이제 주식이랑 그 다음에 가상화폐 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짝 그냥 마지막에 말미에 이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오늘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코스피 뭐 해외 지수도 마찬가지죠. 다우도 괜찮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다 좋아요. 근데 가상화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냐? 지금 보면 그 유명한 도지코인 완전히 많이 내려왔죠. 물론 며칠 사이에 지금 반등이 또 하고 있는데,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수익이 나는 이제 사람들이 주식도 합니다. 그리고 주식하는 분들이 가상화폐도 해요. 왜냐면 둘 다 유동성이 뛰어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고, 내가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가상화폐에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가상화폐에서 수익이 나면 주식에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연초에도 사실 가상화폐가 폭등했을 때 주식시장은 오히려 좀 주춤했었어요. 왜냐면 이 돈들이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서로가 반대, 역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가 좀 주춤한 사이에 주가 지수는 더 올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광의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통화지표인데, 협의통화라는 것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협의통화는 여기 보시면은 뭐 민간 보유 현금, 은행의 요구불 예금, 은행 저축 예금, 수시 입출식 예금, 투신사 MM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인 투자 상품에 들어가 있는 돈들을 협의통화라고 해서 M1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광의통화는 여기에다가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기관물 정기예적금 및 부급, 그리고 이제 외화예금도 있고 환매조건부 채권, 이거는 뭐 주식 CMA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CMA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2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을 제외한 유동성이 높은 상품들을 합치면 이런 걸 광의통화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여기서 나온 그냥 네이버에서만 보이는 걸로 얘기하면 2020년 7월 기준으로 한 3,080조가 됐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한 3,358조, 그러니까 거의 270조가 늘었죠. 광의통화가 이렇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작년에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분명한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많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있다. 내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해 돈을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현금이 한 10억 정도 생겼다. 그러면 이 10억을 단순히 예금에 넣는 분들은 잘 없으실 거예요. 단순히 예금 통장에만 넣어놓는 분들 잘 없으실 거고, 거의 대부분이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시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 저장을 한번 하게 되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작년에 뭐 다 아시겠지만은 엄청난 폭등을 했죠. 이런 유동성들이 계속 시중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은 뭐 어제도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하고 이런 건 있지만, 이건 제가 볼 때 긴축의 개념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원래 통화량을 좀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긴축의 개념보다는 통화량을 조정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도 앞으로 계속 이 좋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조금은 더 갈 수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코스피 한 3,500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리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반대로 또 얘기하면 이 3,500포인트가 만약에 된다면 그때는 가상화폐 시장에 다시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들이 상승했을 때 주가는 조금 주춤했고, 주가가 오르고 나서 다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 게, 부동산이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우리가 분명한 건 유동성은 시중에 많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분들 중에서 그 일부 자금들이 다시 증시로 흘러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부동산이 너무 급등했다. 그래서 조정해야 된다.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식은 절대로 정부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주가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건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이 경제적인 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유동성이 뛰어난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그리고 또 부동산보다도 훨씬 더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한다고 하는 것들이 크게 상승해도 마찬가지고 크게 뭐 국가의 경제를 휘청하게 할 만큼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 물론 있죠.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신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부채를 늘려가지고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사람도 없거든요. 생각보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부동산은 다릅니다. 부동산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대출을 일으켜서 하기 때문에 이 자산 가치가 너무 급등락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크게 정부에서 신경을 쓴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유동성이 들어가면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주식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새로운 자산이 하나 생긴 이런 가상화폐 시장은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시면서 이 주식시장과 반대로 막 움직일 때 한 번쯤은 또 소액으로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부동산이 많이 올랐고 주춤하고 있고 이 돈들은 다시 증시로 흘러 들어올 거고요. 이 증시가 올라가면 다시 여기서 수익을 내고 또는 이제 유동성을 다시 받아들인 사람들은 가상화폐 시장으로 자산이 움직일 겁니다. 계속 교차하면서 움직이면서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 주식도 수익을 내고 가상화폐도 적당한 타이밍에 바닥일 때 들어가면 어찌됐건 간에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식은 계속 꾸준하게 추천할 거고요. 또 기회가 되면 저도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갈 때 그거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